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적어봤는데 핵심은 그 중간에 세 번째 있는 미국과 동아시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모순의 제국으로서 미국은 뭐 최대한 줄여서 10분을 넘지 않는 그래서 아무튼 30분 최대한 40분 해보고요. 마지막 부분은 그냥 마지막 부분 안 하고 보시면 뭐 질의응답이나 이유철 박사님 또 토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게 지난주 4월 6일 날 찍은 제 책상 옆에 있는 신문인데요. 종이 신문을 한겨레 하고 뉴욕타임스를 보면 중앙데일리라고 해서 영자지가 오는데 한 2월 초부터 안 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혜영 선배 전화를 뭐 계속 교류가 없다가 전화를 주셔서 그러니까 처음은 사실은 현안을 요즘에 안 보고 있다. 그래서 뭐 관심은 미국 역사고 올해 1월달에 제 올해의 목표가 뭐였냐면 미국의 독립에서부터 내전까지만 공부한다가 올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국 18, 19세기로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 워낙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변화는 잘 모르고 옛날 것만 관심이 있다. 그럼 뭐 그래도 역사적인 걸 좀 해주면 뭐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보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 처음에 그냥 요 파트는 요 세 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나. 로버트 콕스라는 사람은 뭐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고 이유철 박사님 논문에서도 계속 인용하는 그래서 모든 게 정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조차 정파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미국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데 결국은 미국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 정책 당국자이든 뭐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들 그러면 그 문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 문건들을 꼼꼼하게 보는 게 내재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재적 접근은 중간에 이제 모르는 건 로버트 위비라는 사람인데요. 로버트 위비는 제가 미국에 90년대 유학을 가서 미국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을 알라고 미국을 간 거고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제 전공은 미국 정치가 전공이고 국제 정치가 부전공이었는데 미국 정치를 90년대 미국에서 많이 하던 게 레이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많이 하는 게 뉴딜 체제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근데 외국인이고 뉴딜 체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영어도 안 되는데 그 미국 제가 유학 간 대학의 역사학과, 사학과의 20세기 초반 역사 세미나를 들어갔습니다. 대학원 세미나. 근데 그 대학원 세미나 하신 분이 로버트 위비라는 이게 20세기 초를 진보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개혁이. 거기에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 로버트 위비 선생이 가봤더니 정치학하고 히스토리 파트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정치학은 주로 논문을 뭐 7, 8개, 10개씩만 이렇게 내주는데 여기는 책을 뭐 300페이지건 500페이지건 700페이지건 한 주에 그냥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책을 네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를 외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 책의 저자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속지 않으려고 히스토리언이니까 히스토리 책이니까 이 역사에서 나오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최대한 회의적으로 최대한 비판적으로 책을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설득을 당하면 그게 정말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보면 한국에서 미국을 보는 건 과연 얼마나 최소한의 그 내재적인 접근을 했는가. 그러니까 송두율의 내재적인 접근은 북한이 내세운 목표를 북한이라는 사회가 성취했는가라는 걸 봐야 된다고 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볼 때 미국이 내세우는 얘기를 과연 성취했는가 하는 내재적인 접근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인데, 이거는 뭐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한국에서 미국을 보는 게 이 미국에 대한 연구의 접근성이 문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미국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영어만 알면 미국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어는 몰라도 신문에서 미국 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접하는 그 얘기, 뭐 도청에 관해서건 뭐에 관해서건 뭐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말이 되는지 한번 따져봤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거는 뭐 제 선생님하고 제가 입장을 달리한다는 얘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게 나름대로의 내재적 접근인데,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이 특히 많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상대편, 미국이 망할 거라고 걸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90년대 유학을 오래 해서 아무튼 학위를 받고 독자적인 연구자로서 접한 미국 외교의 현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외교정책 당국자들이 희망한 대로 된 적이 없어서, 제 경우에는 이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이라크, 이게 2003년 한 10월, 8월, 10월 그때쯤 쓴 건데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망했다고 생각한 거는 여기 중간에 있는 오바마가 2014년 10월에 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도발적인 제목으로 논문을 냈는데, 오바마를 위한 변명이라고 리뷰를 하면서 떨어질 뻔했어요.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다. 2015년 말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2008년 선거 때부터 2015년까지 한 주요한 연설을 다 봤습니다. 내재적 접근. 말 그대로 오바마가 어떤 얘기를 계속해 왔는지를 봤고, 결정적인 건 노스웨스턴, 제 노스웨스턴 출신인데 노스웨스턴에서 2014년 10월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중산층 재건에 실패했다라고 자인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논문에도 그렇게 쓰고 뭐 밖에 나가서도 미국 패권의 국내 정치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뭐 빨갱이거나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찍혀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학계에. 그래서 그 덕분에 트럼프가 등장할 때 요 옆에 있는 What's the matter with 트럼프는 2016년 9월에 발표한 글인데, 한국에서 소위 미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할 때, 저는 저 글을 보낸 게 8월 말인데 나온 건 이제 EAI 이슈 페이퍼로 나와서 9월 15일에 나왔고요. 적어도 틀리지 않았어요. 저 때부터 미국에 관해 누가 이겨도 미국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적어도 16년 선거 갖고 안 되고 20년 선거 갖고도 안 될 거다. 미국이 새로운 길을 가는 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5년 말에 쓴 게 이대로 가면 시혜적은 고사하고 호혜적인 한미동맹도 힘들다. 한미동맹 대차대조협을 새로 꾸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두 개밖에 없다. 미국 유일주의, 보수는 미국 유일주의라고 하고 민주당이 진보라고 해봤자 미국 우선주의. 이걸로는 한국 외교 끌어가기 힘들다는 얘기 계속 했는데, 뭐 이런 접근을 한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제가 또 부지런히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을 보는데 요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21년 8월에 나왔고, 이 논문도 떨어질 뻔해서 수정에 재수정에 해가지고 겨우 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이 한 얘기를 다 모아서 보니까 그냥 미국 우선주의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학계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의 그 현안 국무부나 바이든 얘기를 읽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이때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우기기 시작해요. 저 때는.
오바마 때까지는 해도 우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대놓고 정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결함은 없어요. 근데 바이든 때 오면 패권이라는 거를 내걸고 일종의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이념적인 수사는 그대로 하는데 실제 내용은 미국 우선주의를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우기는데 이제부터는 우기는 걸 내가 계속 들어야 되나? 이거를 내가 계속 추적할 이유가 있나? 하면서 생각한 게 결국은 미국에서 미국 패권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종교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civil religion이라고 돼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 외교사 하는 사람들이 civil religion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이 강하고 지혜롭고 원래부터 자유주의적이라는 예외주의가 한국 안에 철저하게 내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퓨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를 한 건데 어느 나라나 보수보다 진보가 미국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민주당이 보는 게 75 정도거든요. 프랑스의 극우가 미국을 좋게 보는 게 59예요. 유럽의 기준으로 하면 극우입니다. 극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예외주의가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하고 계속 내가 이런 논문을 써야 되나. 그래서 이제 신문도 안 보고 결국은 이제 모를 게 앨리스 인 더 원더랜드라는 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 박사관 논문 쓸 때부터 애치슨 많이 봐서요. 린 애치슨이라는 사람을 많이 봐서 애치슨이 비공개 회의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1950년 9월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이게 혼란스럽지 않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지 않냐 이럴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 그대로 예영 선생님 말씀하신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만드는 방법은 비기닝 앳 비기닝 하는 거다.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다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올해의 목표는 비기닝 앳 비기닝 미국이 뭔지 비기닝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미국 독립선언하기 전에 독립선언해야 된다는 결의안이 있는데 결의안에 중간에 보면 세 가지를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세 가지를 결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결의하는데 하나는 독립선언이고 하나는 프랑스의 원조를 얻기 위한 조약을 만들자라는 거고 세 번째는 13개의 식민지가 어떤 정치 형태를 만들 건지. 그래서 이게 저의 올해의 목표였는데 예영 선배가 정말 평생 처음으로 연락을 하셔서 온 거고요. 여기는 쭉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뭐 설명이 나오면 이거를 설명하면 제가 30분, 40분 안에 맞출 수가 없어서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것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최근에 알아가고 있고 미국 외교에 대한 그 신화 중에 고립주의고 이상주의다라는 거. 미국 처음부터 팽창을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팽창을 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토 13개에서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테리토리예요. 그러면 이 영토에 백인 남성이 성인 백인 남성이 일정한 숫자가 되면 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48년에 멕시코로부터 여기를 다 뺐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애리조나, 뉴멕시코, 뭐 콜로라도, 유타, 네바다 이런 데를 다 뺏어요. 그런데 백인 남성이 캘리포니아는 2년 만에 스테이트가 돼요. 주가 돼요. 근데 백인 남성이 빨리 생기지 않은 애리조나하고 뉴멕시코는 1912년에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백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의 함의가 뭐냐면 미국이 원래 안 그랬던 나라인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인종주의가 생겼다. 이건 착시 현상이고요.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였는데 미국이 잠깐 인종주의의 탈을 최대한 개혁한 건 60년대 잠깐입니다. 60년대에 민권운동이 있기 전까지 미국은 철저하게 이민도 인종포터가 있던 나라고요. 국내적으로도 흑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계사적인 보편 기준에서 가장 후진적인
가장 극악한 인종주의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비슷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노예제가 가장 늦게 폐지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원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하고 비교하면 미국 패권의 선례로서 영국을 얘기하는데 영국하고 비교하면 뭐 여러 가지 비교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영국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자유무역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은 항상 상호주의에 따라서 시장을 개방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미국은 시장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장을 열어서 한국을 일정하게 원조도 주고 한국이 클 수 있게 해준 건 맞지만 한국이 칼라 TV 그러니까 신발부터 하면 거기서부터 무역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무역을 한 건 대단히 짧은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영국은 제국주의를 명분으로 제국을 유지했는데 미국은 제국이 아닌 주권평등을 명분으로 제국의 기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국 이제 역사를 가면 미국의 제국주의가 보통 스페인하고 전쟁을 한 다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뭐 이번 학기에도 미국 외교 가르치면서 쓰고 있는 국무부에서 만든 미국 외교의 이정표라는 그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1848년에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를 제 생각엔 삼중 팽창이라고 한 거거든요. 서부로 팽창을 하면 첫 번째는 서부의 대륙 내에서 서부 팽창하는 게 있죠. 근데 서부 팽창하면 이 중간에 인디안들이 있고 아직 인디안 토벌이 안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동부와 서부와 미국의 단일한 국가 경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멕시코하고 전쟁을 하자마자 뭐를 파나마의 운하, 그러니까 이 지역 가장 이 짧은 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올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팽창과 이 아래로 중남미로 팽창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서부로 간다는 건 여기에서 태평양을 바로 건너요. 그러니까 페리가 일본을 개항했다고 할 때 페리가 뺑 돌아서 옵니다. 대서양으로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오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로 가면 이렇게 건너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미국이 삼중 팽창을 동시에 해요. 동시에 하고 결국 이제 미국의 모순의 제국이라고 보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인데 미국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백인의 나라인데 백인 남동의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적인 그러니까 미국은 지속적으로 팽창을 했는데 팽창의 그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의 나라를 만드는 데는 영토적인 팽창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팽창은 제국적인 팽창을 하고 그 다음은 패권적인 팽창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팽창의 논리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만드는 건 잔혹해요. 비국민에 대한 탄압은 민족국가, 국민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탄압이에요. 백인이 아닌, 뭐 남성이 아닌 여성, 인디안, 뭐 흑인 탄압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명분은 민주주의, 제국,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제국의 핵심적인 특성은 뭐냐면 세력권이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주의적으로 다른 제국의 침입을 막는 거고 침투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패권은 우리가 익숙한 패권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특히 내전이 끝난 다음에 자유주의 패권론에 한국 전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토적인 팽창을 하다가 제국적인 팽창으로 넘어가면 영토적인 팽창의 양식 민주주의라는 것과 민주주의인데 왜 니네가 함부로 군사 개입을 하느냐 하는 논리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충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패권은 제도와 경제적인 힘, 소위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 이런 건데
세 가지가 다 충돌을 해요. 계속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해서 그 전 단계에 있던 팽창의 양식 제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냉전이 끝났지만 나토를 포기하지 않았고 뭐 주한미군이나 이런 문제는 이건 제국의 문제인데 일본 제국주의 역사 청산이 안 된 문제인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양식의 결정적인 이제 모순이 윌슨입니다. 윌슨은 남부 출신이고 인종차별을 했고 여성차별을 했고 중남미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가장 많이 했고 그렇지만 동시에 국제연맹이라는 이상적인 걸 만들려고 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계속 이제 팽창을 하는데 이러한 팽창에 따른 모순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동아시아라는 거고 미국에 건너올 때 어떤 논리를 가졌느냐 하는 건데 이제 슈펠트가 82년 조약의 미국 측 대표고요. 보면 뭐 제국주의와 요새로 치면 이건 뭐 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최근에 그냥 이 젠더 의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1868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오는지 보시면 맨 위에 보면은 이 태평양이란 건 미국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가 이게 되게 시혜적이고 약탈적이에요. 중국과 일본하고 코리아인데 일로 건너오고 중간에 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목걸이처럼 다 있고 신부의 들러리 같은 거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라는 게 넉셜 카우치라는 거는 예식장이다. 미국이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남성이고 미국은 남성이고 이쪽은 동양은 이제 여성이고 이 지배 관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을 유약하고 미개하고 위계적인 이 여성적인 거를 우르르하는데 결국은 태평양 안에 미국의 군사적인 그러니까 태평양을 미국의 내해로 만드는 거예요. 호수로. 이런 걸 갖고 건너오거든요. 건너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양식이 중첩된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미국이 팽창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플로리다, 텍사스는 어떻게 됐냐면 백인 정착민들이 스페인 제국의 지배를 받던 플로리다, 텍사스 안으로 들어가서 독자적 여기 들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은 노예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미국에게 합병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와이에 대한 미국의 이제 영향력은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이 하와이는 프랑스나 독일이 건드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백인 사업가들이 들어가서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키죠. 그래서 혁명을 해서 하와이 왕국을 절단낸 다음에 미국에게 합병을 요구. 근데 미국이 계속 합병을 안 해주다가 합병을 하죠. 그게 하나의 양식인데 되게 웃긴 건 필리핀, 괌, 뭐 하와이를 다 1898년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얻잖아요. 얻는데 인슐러 케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백인 남성이 일정한 숫자가 되면 스테이트로 간다. 근데 스테이트가 안 된다는 건 괌에 사모아 뭐 되게 한국 사람들 놀러 많이 가잖아요. 이게 테리토리예요. 그냥 미국 영이. 미국 영이 되는 것과 주가 되는 것의 차이는 내부 시민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테이트가 아니면 하원 의원도 없고 연방 의회에 상원 의원도 없어요. 정치적인 대표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필리핀도 그렇고 하와이도 다 대표권이 없었는데 하와이는 영토로 했죠. 그럼 영토로 했으면 되게 웃긴 게 그러면 그 이전의 팽창 양식은 새로운 영토가 생기면 그게 일정한 백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종주의 때문에 스테이트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도주의적도 있고 좋은 이유도 많이 있는데 인종주의 때문에 비백인을 미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강력하게 작용하고요. 더 웃긴 건 여기에서 관세를 매깁니다. 미국 영토인데.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사탕수수가 들어오면 본토에 있는 업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관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케이스가 그게 인슐러 케이시스라는 대법원의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웃기냐 하는 거고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힘을 투자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곳은 그 영토를 만들고 필리핀은 식민화하고 조선은 한국하고 나눠 갖고 그러니까 일본은 너는 조선 먹어라 그 대신 필리핀은 내 거다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힘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데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이민법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순이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인슐러 케이스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국인데 영토인데 영토 안에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올 때 첫 번째 미국이 영토 팽창을 할 때 핵심은 인디안을 몰아내는 인디안 토벌인데 이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인디안 토벌에 미국의 정규군이 들어가는 유명한 메가더고 메가더 아버지거든요. 이 사람들의 커리어가 어떻게 되냐면 메가더 아버지와 메가더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전선에서 태어납니다. 요새에서 인디안 토벌을 하는 이 아버지 메가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쭉 긁어온 건데 보세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 육사 나온다는 정규군이 여기를 몰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미서 전쟁에 가고요. 미서 전쟁하고 총독입니다. 메가더 아버지가 필리핀의 아기날도와 독립군의 저항을 분쇄하는 첫 번째 총독입니다. 아들 메가더는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베라크루스 원정에서 시작하는데 베라크루스는 우리로 치면 한양 옆에 있는 강화도 같은데 멕시코 시리하고 멕시코 안에 있는 이 걸프만 멕시코만에서 항구 도시죠. 이건 베라크루스는 멕시코의 혁명이 나면서 윌슨이 해병대를 2번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라크루스 원정을 해서 멕시코를 칠 때 군사적인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 커리어를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에 들어가고 2차 세계대전에서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 영토적인 팽창과 제국적인 팽창과 패권적인 팽창에 일정한 단절과 연속선이 있고 앞에 걸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뭐 그 문해력이 건방지게 얘기하면 미국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통용되는 미국은 해양 국가고 대륙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대가 이렇게 큰 군대이기 때문에 해양 국가와 해군과 육군을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오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를 못 하겠고 이게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갈 때 보시면 필리핀으로 넘어가는 군인들을 보면 30명의 장군이 있는데 98년에서 02년 거기에서 87%가 인디안 때려잡던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안을 때려잡을 때의 기본은 인디안은 미개한 문명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전쟁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했던 게 이제 처음부터 인디안 가죽 벗기기부터 시작해서 물고문을 하는 거예요. 인디안에 대한 물고문을 그대로 필리핀 반군에 대한 물고문으로 가져가고 이라크 전쟁이 나면서 역사가들이 했던 방식은 이라크에서 미국이 한 물고문이 시작된 건 필리핀에서 게릴라 전쟁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쭉 연결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오픈도어라고 하는 것, 오픈도어라고 하는 게 중국에 대해서 문호 개방인데 고발 제국주의 주장이니까 중국이 한 나라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민의 문호를 완전히 닫고 그 이민의 문호를 닫은 다음에 다시 이 얘기거든요. 이민의 문호를 완전히 닫는 거고 43년에 중국인 배척법을 폐지합니다. 왜? 중국을 전후 처리에 끼워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국제 정치라는 게 원래 가혹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를 설명하는 게 역사인데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결정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되면서죠. 그러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명령 1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명령 1호로 일본 제국 군대를 누가 어떻게 무장해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힘의 투사 정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상해에 있는 섬들은 해군이 가져가고 신탁 통치를 해요. 한국의 남한의 지정학은 미국 육군이 일본 열도 본토와 남한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본의 지정학적으로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 문제인데 미국 문제를 정면으로 민주당 아니라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다 감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장개석이 있던 곳을 이제 소련이 가져가는데 그리고 여기는 잘라서 위에는 중국군이 그러니까 장개석이 가져가고 저긴 소련이 가져가고 아래는 영국과 인도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동아시아 역사는 이 그림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그림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옵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국공내전이 만주에서부터 동북 삼성에서부터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련이 아무래도 모택동 쪽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49년에 이게 넘어가죠. 이게 넘어가니까 여기까지가 두 개가 다 넘어간 거잖아요. 두 개가 다 넘어가니까 베트남과 한국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정학이. 네.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베트남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전 세계를 미국이 관할하는 대영역이라는 개념을 가졌는데 소련이 거부하니까 그럼 소련을 뺀 지역을 대영역으로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이 본토가 날아가면서 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일본을 재건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대한 초승달이라고 해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재건하되 미국에 종속된 일본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한 거는 한국에 남한에 군대를 파견하고 대만 해협을 7함대를 보내고 베트남에서 프랑스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지정학에서는 중국이 크니까 이거를 밀고 내려오는 거고 나중에 일본을 가지고 페르시아만까지 걸프 전쟁까지 이용했던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이 새로운 지정학적인 규정 들고 나왔죠. 그래서 이 전체로 환태평양 지대다. 에이펙이라는 걸 들고 나왔고 지금은 다시 인도태평양을 들고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냥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계속 자유주의 패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잘 보시면 미국이 개조를 지킨 건 일본과 독일을 2차 세계대전의 적과 동지를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적을 동지로 만들 때 군정을 합니다. 군정. 그러니까 군사적인 지배를 한 상태에서 새로운 컨트랙트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도 마찬가지. 군정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력을 제거하고 컨트랙트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이란 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파워플레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동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논문을 2개 썼고 동맹 출시 주년이라고 난리인데 이승만이 미국의 동맹 누선에 결정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미국이 석유를 끊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하이 양원 연설한다고 또 정말 난리도 아닐 텐데 이승만이 첫 번째 상하이 양원 연설을 했습니다. 54년 7월에 연설을 해서 소련을 치자, 중국 만주까지 쳐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했다가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제 했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북진하지 마라. 군사주권은 우리가 계속 주겠다. 그리고 이승만이 계속 버텼던 건
독자적인 산업화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게 주는 원조로 일본 물건을 사라. 근데 이승만이 54년 3월부터 원조로 일본 물건을 사는 걸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미동맹의 문제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의 문제가 맞고 핵심은 미국의 문제. 결국 그 미국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익조라는 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조화되냐 이게 패권의 기본적인 양식인데 이게 깨졌다는 게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이후의 얘기고요. 소프트 파워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 파워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저는 역사적인 거를 보면 인도 태평양이라는 걸 미국이 규정할 수 있냐? 인도를 넣은 건데 인도가 다 뚫려 있거든요. 인도 위로 중동 다 날라갔고 아프리카 다 날라갔기 때문에 인도는 쿼드지만 쿼드는 사실상 작동을 안 하는 상태. 그러면 이제 한국의 보수가 갖고 있는 미국 유일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고 한국이 선진화를 해서 미국이 선진의 모범이 이거 그냥 제가 고민해서 만든 건데 여기까지만 띄우고 결국은 나라를 갖다 바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갈 수 있는 극한을 보여줄 거예요. 이 정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신문을 계속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